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정책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증시 부양 정책으로 주요 업종 전반은 물론이고 실적이 뛰어난 업종들 중심으로 정책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인 열풍에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수출을 기록한 K-뷰티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 K-뷰티 붐이 계속 이어질지 이 화장품 주가 전망과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해내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플랫폼 기업에게는 재원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인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개인의 데이터도 노동으로 여기고 수익을 나눠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른바 노동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하고 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일단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힌 거죠. 네. 네.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비상경제 TF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1호 지시로 이미 예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새 정부의 정책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비상경제 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TF를 운영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관 협동 원칙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럼 TF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할 것이냐 혹은 내각에 설치할 것이냐 여러 방안들이 거론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유동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에 위치했든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비상경제 TF 구성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 약간 5,800자에 이르는 취임사에서 성장을 22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경제를 또 12번 언급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추경도 곧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추경을 예고하는 취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되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이한주 원장도 TF 활동과 함께 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1순위다 이런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 추경에서 야당 입장에서 당시 35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는 14조 원 정도의 추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20조 원 정도의 갭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이 추진되면 20조 원이 일단은 기준점이 될 것이고 소득 불평등 상황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최종 추경 규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원장은 또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번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될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앞으로 그 어떤 이제 경제 과제들이 추진될지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일단 재계와 그 노조에서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뭐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이제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 그 외에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안 이런 것들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주도를 했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정확히 얘기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네. 일단 그 이후에 재의결이 또 무산이 됐었죠.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재추진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공약집에도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공정 경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정 경제 5대 전략 중에서 10번째 공약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이끌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공약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2, 3주 안에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계는 우려하고 있죠. 일단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법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주주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배임죄 소송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가깝게는 지난 2019년 현대차 그룹을 공격했었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네. 사례들을 이제 재계에서는 거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게 된다면 역시 재계와 일정 부분 갈등, 부딪힐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이른바 이제 하도급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노란봉투법 역시 재계에서는 이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른바 노조의 노사분규,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네. 예.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감이. 뭐 아주 120%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2%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종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는 2.66%. 네. 71포인트가 올라서요. 2770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1.34%, 9.92포인트가 올라서 네. 750선을 결국 점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이 넘는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네. 강세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코스피가 2720선을 뚫고 당시 연고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오늘 그 기록을 다시 깨게 됐고요. 네. 코스피가 또 2760선 위로 올라간 것도 상당히 오랜만 10개월 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급등에 따라 상승 마감한 영향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역시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공약했던 만큼 새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북돋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 상위주 대부분이 다 빨간불을 켠 가운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정책 수혜주들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증시 부양 의지를 보인 데 따라서 오늘 증권주가 대단한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에 네.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증권가도 일제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재명 정부, 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고했던 대로 50% 철강 관세가 발효된 거죠. 네. 예.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날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이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요. 네. 이제 이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0시 1분 오늘 자정 1분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번에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서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또 이전 관세가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포고문 발효에 따라서 미국과 무역 협상에 합의한 영국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산을 포함해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철강 업계는 더욱 더 큰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한편 이번 조처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이날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네.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실제 유럽연합이 지금 발끈하고 있죠. 미국의 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응해서 네. 추가적인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복 조치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8분입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 관세 조치에도 지난달 미국으로의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억 6,6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자, 새 정부 출범으로 잘 나가는 K뷰티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그렇다면 투자자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LS증권 오리나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올해 보니까 주요 국내 그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일단 맞습니다. 1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세히 좀 네, 말씀해 저희가 주세요. 화장품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14, 15년도 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 엄청 많이 그랬었네요. 네. 면세점 매출이 막 증가를 하고 당시에 중국 인구 14억 중에 여권 가진 분들이 1억 명밖에 안 되므로 네. 이제 여권이 보급이 되고 조금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은 더 이제 판매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때가 그때였다가 이제 네. 사드 배치 이후에 거의 아, 네. 한한 죽어가고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다 다시 이제 봄이 찾아온 게 22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좋아진 그런가요? 상황인데요. 예. 코로나 때까지는 안 좋았. 코로나 때도 좀 예, 중반부터 아무래도 좀. 뭐
외국인도 안 오고 네. 그리고 또 국내 소비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리오프닝 때 잠깐 좋고 말았는데 네. 근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 대표 주자인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17% 증가했고요. 언제 대비 언제가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분기 때 1분기, 올 그랬었고 1분기. 네. 근데 이게 뭐 그냥 딱 체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쓰고 먹고 했던 소비했던 총 소매 판매 금액이 0.2%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17% 성장은 굉장히 큰 성장이다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수익성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면서 굉장히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대비 네. 잘 나온 수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뒷단에서 제조를 해주는 ODM 업체들 대표 네, 업체인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액 및 영업이익 둘 다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면서 1분기 매출이 5,880억. 네, 이제 전년 거의 동기 대비 12%. 11.7%. 예. 영업이익도 그리고요? 13% 증가하는 모습이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과거의 무대가 이제 중국이었고 그리고 또 한국 면세점 채널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 모양새가 약간 미국 수출 그리고 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팔리고 있는 인디 브랜드 위주로 맞아요. 약간은 좀 방향성이 바뀐 상황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전 세계의 K 뷰티에 대한 인기가 지금 이제 그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춤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과거에 좀 주도했던 브랜드들이 좀 대형 히트 제품들 위주였다면 네. 근데 요즘에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짜잘짜잘한 인디 브랜드들이고 인디 브랜드들이 들으면은 짜잘짜잘 그러니까 이러면 뭐랄까요 짜잘짜잘이라는 게 뭔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유행 주기가 굉장히 그런 짧아지고 의미셨어요? 네.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뭐 에어 쿠션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들이 모든 채널에 쫙 깔리면서 매출액을 좀 견인했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치고 빠지는 느낌으로 좀 단기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굉장히 손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근데 이게 저희 최근에 이 화장품 트렌드랑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네. 숏폼 트렌드. 그러니까 뭐 숏폼. 뭐 틱톡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재미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채널인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SNS에서 콘텐츠로 활용되기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K뷰티 제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히트를 쳤던 그런 마스크팩이나 뭐 세럼 같은 것들의 히트 요소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팩 붙였는데 다 흡수가 되고 껍데기만 남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숏폼으로. 뭐, 네네. 뭐 세럼이 뭐 제형이 굉장히 특이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쭉 늘어나는 걸 이게 보여준다든지 손바닥에서부터 쫙 네. 당겨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딱 메인에 깔아놓으면은 뭔가 네. 조회수를 유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좀 활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에 ODM 업체들이 이제 제형이나 뭐 용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잘 되면서 소구가 잘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중국의 대형 히트 상품 위주로 됐던 것들이 이제 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전에는 좀 대기업 제품들이 네. 많이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좀 작은 속도가 좀 빠르게 그쵸. 되는 그런 그 작은 기업들이 네. 더 인디 브랜드 네네네네. 훨씬 더 활력 있게 네네.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과거랑 이제 달라진 점이 과거에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려면 정말 돈이 많고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만 그렇죠.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공장도 돌려야 되고 오랜 역사가 광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광고도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뭐 맞아요. 신문 같은 그런 비싼 매체밖에 없었는데 근데 요새는 이제 ODM들 통해서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됐고 하다 보니까 네. 브랜드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장품 브랜드 개수가 한국에 3만 개가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프랜차이즈 이름을 달고 있는 치킨집보다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그렇게 많고 비교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브랜드를 소비하는 주기가 되게 단축이 되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히트 상품 하나가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바뀌니까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기업 규모가 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몸집이 가벼운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잘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치고 빠진다 이러면은요. 잘 될 땐 잘 되지만 안 될 때는 그럼 아예 이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화장품 주식시장을 봤을 때 브랜드보다는 ODM 업체들, 그러니까 예. 뒷단에서 제조해주는 업체들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네. 왜냐면은 과거에 뭐 닥터자르트나 AHC나 뭐 네. 미국의 예, 유명한 예. 화장품 업체들이 인수했던 우리나라 브랜드들 매출을 보시면 한 2년 정도 매출이 성장하다가 네.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유행주기 되게 단축되고 있고 저희가 편의점 같은 경우도 뭐 요새 뭐 빵이나 이런 거 히트 상품들 나오면은 예전에는 이게 평균 그 수명 주기가 22개월 정도였어요. 요즘 한 6개월 되나요? 요새 4개월 4개월밖에 안 돼요. 네, 줄어들고 하기가 확 한번 퍼진 다음에 그다음에 다 먹어봤어. 그럼 그다음엔 네.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해서 편의점 깔리기 시작하면 이미 유행 끝났고 뭐 다음 젤리로 넘어갔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요. 주기가 정말 네. 짧아졌어요. 그래서 네. 뭐 사람들이 소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작게 그럼 한 소비할 수 인디 있습니다. 브랜드가 계속해서 새 제품을 만들어서 그때 인기를 계속 끌기란 쉽지 않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단한 거고 근데 네. 사실 또 그거를 가능케 해주는 것들이 ODM 업체들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볼 이제 수 화장품에 있겠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ODM이 뭔지 뭐 금방 네. 아시겠지만 조금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전통적인 우리가 보면은 OEM은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 ODM 하면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OEM과 ODM의 차이는 이제 네. 연구개발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개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그러니까 OEM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그 레시피가 화장품 업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대로만 성분을 만들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다 네. 해서 주세요라고 딱 하면 그냥 그대로만 만드는 게 주문자 ODM. 생산 방식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OD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구개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D가 디벨롭먼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저희 전 세계적으로 지금 ODM 업체 탑 3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이태리의 인터코스 이렇게 우리나라 2개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네. 10년 전에 저희가 화장품 볼 때 중국에서 실제로 연구원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우리나라 ODM 업체들의 연구원들을 많이 중국으로 뽑아갔습니다. 스카우트를. 중국에서 데려갔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네. 워낙에 한국 화장품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10년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탑3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왜 있고요. 그럴까요? 갔는데도 안 되는 사실 뭐 거는요? 장비라든지 뭐 설비 및 뭐 그런 게 R&D가 뭐 단기간에 쌓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업력이 더 쌓인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서 잘 먹힐 만한 그런 화장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제 화장품의 우리나라- 성분과 겉에 무슨 패키지 같은 네네네네. 패킹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네. 이런 거 다 그러면은 그 ODM 업체에서 하나요? 제안을 물론 상의는 하겠지만 그렇죠. 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용기 만드는 업체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펌텍코리아나 연우 같은 업체들이 또 우리나라에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말씀 들어보면 그 인디 브랜드의 상승세도 무섭지만 사실 가장 그 아까 말씀하신 뒷단에서 한다는 네. ODM 업체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사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궤를 같이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형 업체들이 여러 그런 한한령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고객사들을 좀 다변화하면서 이제 네. 인디 브랜드 쪽으로 좀 했던 부분들도 일정 같이 성장을 했던 부분일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ODM 업체들한테 가서 제가 화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주문을 몇 개 정도 하면은 제 주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네. 한 3,000개 정도를 과거에는 얘기했었거든요. 기본. 네. 근데 요즘에는 500개를 얘기하니까 500개까지도 얘기하니까 굉장히 적어진 거고 그렇다 보니 누구나 어떻게 보면 화장품 시장에 그러면 뛰어들 수 있는 제가 상황이 됐죠. 아무런 업력이 없어도 이러이러한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네. ODM 업체에 찾아가면 네. 해주기도 하나요? 그렇죠. 네, 미팅 레알이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정말이에요? 뭐 500개 정도. 근데 뭐 처음 하시니까 500개는 안 받아주시지 팔자신이 않을까 있으면. 싶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과거 하는 대비는 거예요. 장벽은 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만 보시면 돼요. 좋으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품 아웃풋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ODM들 뭐 지금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뭐 다 팔리는 것들이 뭐 네. 가성비 그리고 좋은 품질로 기존에 이제 그런 대형 브랜드 대비해서 잘 팔리는 건데 사실 그걸 만든 업체들이 다들 ODM 업체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나이가 있으니까 셋업이 좀 촉촉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끈적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인데 그래도 깊이 보습이 있고 좀 주름을 해결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아, 가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필요하시네. 아니 그래서 몇 개를 가져가서 네. 얘는 이게 저렇고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거의 장점을 딱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어머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어떻게 지금 미팅 잡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잘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잘 만들어진 제품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가 이제 능력이겠네요. 그것도 이제 능력이죠. 근데 아. 요즘에 이제 잘 되고 있는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채널은 아무래도 입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먼저 만들어 주는데 못 팔아서 그죠. 제가 다 써야 되면 네. 평생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 청취자분들 조금 사은품으로 드리고 하면은 제 돈을 쓰란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글로벌 MZ 세대들을 사로잡은 게 결국은 이런 맞춤형 화장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네. 클린 뷰티, 비건 뷰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런데 ODM 방식이 있으니까 구현할 수 있었다 이런 그쵸.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상반기 그러니까 그 글로벌 화장품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교체주기 빨라지고 막 이러면서 대기업하고 저기 일반 그 중소 화장품 업체하고 그 실적이 굉장히 명암이 엇갈렸던 거예요. 네, 이제 지난 2년 동안에는 그랬었던 모습이었는데, 근데 올해는 저희가 대형 브랜드들도 좀 재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이제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 시장이 오히려 올해 괜찮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그래요? 있어서 왜요? 왜냐면은 중국이요? 뭐 지금 4월 숫자 보시면 네.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7.2% 증가했는데 전체 소매 판매액 대비 상회한 숫자이고요. 중국 전체 소비는 어떤데요? 전체는 한 플러스 5% 성장했는데, 네. 근데 이제 4월이 화장품이 좀 는 게 5월 11일이 어머니의 날이어가지고 아, 선물 선물 세트 수요가.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됐을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수출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국 때문에 네. 내수를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래서 네. 금리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정책들 내놓고 있다 보니까 네. 소비 돌아서는 거에 대한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 업체들한테 좀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대형 맞습니다. 브랜드들이 지금 네네. 이제 전열을 갖추고 그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태세가 돼 거기다가 있다. 네.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 특히 단체 관광객분들이 3분기에 이제 무비자로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왔을 때는 과거에 면세점이 사드부터 해서 코로나까지 쭉 매출이 이제 많이 둔화되었었다가 이제 그게 없었다 다시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어쨌든 상황입니다. 그간에는 대형 해외 브랜드들이 했던 게 잘 안 되긴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대형 해외 브랜드 예를 들어 해외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 무슨 로레알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메이블린 뉴욕 같은 게 그죠, 한국에 그죠, 들어왔다가 철수했죠. 또 나가고 예. 뭐죠 그거죠 루이비통 뭐에 헤네시 세포라 그죠. 그런 프레쉬 같은 것도 잘 안 됐고 네네. 아모레퍼시픽이 했던 그 굿달 이런 경우도 잘 안 됐다고 하는. 굿달 그죠. 굿달이 좀 슬픈데. 네. 네, 어쨌든 그것 좀 향수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예. 또 프랑스나 유럽 쪽이 워낙 잘하는 분야여가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추이는 네. 좀 눈여겨 볼 만한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사실 뭐 예.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뭐 지금 굉장히 뭐 오늘은 다 이제 올랐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K가 붙은 그런 좀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이 좀 우호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또 보니까. 관세 이런 이펙트를 좀 그쵸. 비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미국도 지금 인디 브랜드들이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도. 뭐 전통적인 에스티로더나 뭐 로레알 같은 그런 브랜드들 말고 네. 뭐 가수의 부인이 한 뭐 인디 브랜드, 네, 뭐 맞아요. 이름을 달고 뭐 네, 가수가 하는 브랜드, 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브랜드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중국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쪽도 지금 생산처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렇게 관세 봤을 때문에.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 대비 관세가 조금 덜 부과가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그래요. 봤을 때 좀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상장했던 네. 기업 공개했던 그 달바 글로벌이 5월 22일에 이제 상장을 22일에 한 거죠. 네,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올라왔고. 지금? 지금 흐름은 상장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과거 저희 뭐 15, 16년도에 한창 중국 좋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상장했었고 네. 그리고 또 뭐 화장품 밸류체인 상에 있는 뭐 원료부터 해서 용기 만들고 심지어는 쿠션 안에 들어가는 퍼프 만드는 그런 업체들까지 주가가 막 뿜었었던 때랑 사실 좀 비슷한 지금 그런 흐름이기는 분위기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은 그 시장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점. 네. 이어가지고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의 이제 소비를 봤을 때 이 파편화 소비,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소비가 대중적인 소비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예전엔 저희도 텔레비전 키면은 채널 5개 다 똑같은 거 보고 좋아하는 거 다 똑같고 그러니까 네. 대중적인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많은 채널에 깔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예요. 구별 차별이 좀 없었던 그쵸. 거죠. 어떻게 근데 보면. 요즘에는 네. 뭐 유튜브, 넷플릭스 켜보면 그래서 다 달라요. 다양하니까 보는 게. 네. 서로 얘기를 해보면 뭐 보세요? 뭐 얘기하는데 몰라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개인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수요를 맞추기가 되게 자녀 어려워지고 있다는 세대들의 그 화장품 물어보면 제가 전혀 모르는 거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업체들도 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비나우라고 네. 넘버즈인 그리고 뭐 피 이런 것들 올리브영 위주로 좀 잘하고 넘버즈인을 있는. 만드는 비나우. 넘버즈인을 판매하고 있는 만드는 거는 이제 또 ODM들을 ODM 이고. 보통 주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요새는 거의 공장 없이 가져가는 경우 많아서 그래서 네. 뭐 매출 한 2,60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거의 네. 뭐 매년 뭐 2배 이상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 APR은 잘 된 건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 상장사는 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네 상황은 굉장히 업황은 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어떨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세 상승장이 이제 온다라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종목도 잘 골라가면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그럴 때 화장품주에 올라타는 게 괜찮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좀 끝으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올해는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브랜드의 유행은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ODM 업체들은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 손바뀜이 굉장히 잦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 화장품은 30년 전에 12,000원이었던 립스틱이 지금 3,000원입니다. 다이소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작게 소비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많이 빨리 팔아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3,000원에 팔아가지고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너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만들기가 쉬워졌고 네. 싼 근데 그게 값에 만들 해외 수 유명 있고. 브랜드에 막 5만 원, 6만 원 넘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을 수도 가성비로 있고. 따지면 예.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네. 유행은 굉장히 빨리 바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서 대응하되 네. ODM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혹시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하나만 가르쳐 주신다면요. 주의해야 될 네. 점은 아무래도 화장품 업체의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뭐 단일 브랜드나 아니면 한 가지 제품으로 히트쳤다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좀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적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그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돼요? 작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브랜드. 근데 올해 지금 중국 저희가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행간을 다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리나 LS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디지털 이코노미 이슈를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네. 데이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네. 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핵심 생산 요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늘도 데이터의 또 다른 측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AI 서비스가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가 도대체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많은 서비스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옳은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제공을 하니까 뭔가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늘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서비스가 좀 그냥 무료로 그냥 제공되고 서로 막 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오늘날 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관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구글은 구글 맵을 통해서 여행 계획 짜는 걸 무료로 제공하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도 우리 생활을 담아내는 공간을 공짜로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구글은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주면 우리의 이동 패턴을 알게 되고요. 네. 이를 모아서 승차 공유 기업이나 대중교통 플랫폼에 데이터를 판매합니다. SNS는 우리의 사적 정보를 활용해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미리 알아내기도 하고요. 네. 혹은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는 사진, 이 동영상의 얼굴 인식과 이 자동화된 동영상 편집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완성하는 요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짜 서비스를 이용하긴 하는데 네. 결국은 기업에게 데이터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요게 핵심인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데이터 생산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노동이 이 디지털 경제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네.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 머신러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결정해서 혼자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정 정보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하고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 표현이 좀 어려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일종의 공장장입니다. 공장은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 프로그래머들도 데이터 노동자를 가장 생산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 공장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들이 창출하는 가치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노동은 우리가 다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공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구조는 데이터 생산의 대가가 생산자에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전례 없는 크기로 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화나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건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요. 과거 여성의 가사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문화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여성이 하는 육아와 가사라는 힘든 노동을 이타주의에 기반한 사적인 행동이자 시장 밖의 행위로 간주해 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받거나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은 기간도 상당합니다. 그랬었죠? 이 데이터 노동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네. 근데 인터넷 초기 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인터넷 개념을 처음 설계한 사람들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기술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초기 인터넷 설계자들은 스팸 메일을 보낼 때 우표값을 내도록 하는 방식들도 그랬었나요? 설계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쓰고 있는 이 인터넷이 상업적이나 경제적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군대, 학계가 협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오늘날의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노동에 대한 동기나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네.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들은 정보는 공짜여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1960년대 네. 반문화에 뿌리를 두니
실리콘밸리 정서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우리 방송에 왜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가 요 편을 다시 듣기를 하시면 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지 않으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일단 못 받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에게 대가가 돌아가게 되면 되면, 네, 네.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대규모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의 임금 비중은 한 5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서비스 부문이 한 7, 8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 이유는 수요 독점력을 가진 대기업이 출현하다 보니까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현 구조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된다면 노동소득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더 크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가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인간이 쓸모 없어져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렇다 쳐요. 네. 칠 수 있는데 네. 실제 인간의 쓸모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네. 기술 진보는 특정 일자리의 소멸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수공업자는 공장 노동자가 됐고 계산원은 컴퓨터가 됐고 네, 네. 마차꾼은 택시기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예. 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기존 상품을 새로운 기술로 생산할 때는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노동 수요가 생겨났는데요. 만약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공급자인 우리를 생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소멸되기만 하고 새롭게 네.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되고 학습되는데 예.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를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 공급에 합당한 배분이 발생하고 이러한 소득이 디지털 시대의 폭넓은 일자리 혹은 상당히 유의미한 보조소득 수준으로 그래요.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라는 말씀하셨는데 데이터를 노동인가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네. 애매하기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지식이면 지식 자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걸 또 자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자본으로 보는 논리를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데이터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의미한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연결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재능과 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재능 있는 공학자와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이런 입장에서는 데이터는 공공영역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무가치한 거지만 프로그래머나 기업가나 벤처 투자자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로 변환되기 때문에 수익은 이들에게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자본으로 데이터를 보는 관점입니다. 어쨌거나 데이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런 논리를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요건 전통적인 논리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논리 중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의 아버지죠. 애덤 스미스는 하루는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네. 물은 사용 가치가 높은데 가격은 싸고 다이아몬드는 당초에 쓸 데는 없는데 가격은 비싸다라는 거에 의문을 품었던 거죠. 예. 해답은 이제 19세기 한계혁명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어떤 재화의 가치는 평균 가치가 아니라 한계 가치에 달려 있다라는 건데요. 한계라고 하는 건 한 단위 더 추가되었을 때 네. 가치의 증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데이터가 100개 있을 때나 101개 있을 때나 어느 수준 이상의 데이터 규모에서는 가치의 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은 과거 표본 중심의 통계학 시절에는 맞는 말입니다. 통계학은 관심 있는 변수를 측정하는 건데요. 추정하거나 표본 수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지만 표본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네. 표본이 더 커진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진 않습니다. 쉽게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대략 근사치만으로 충분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음성 인식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그 정확도가 90%인 거하고 95%인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는 데이터가 100개일 때랑 네. 101개일 때랑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표본 시대에는 데이터의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체감하지만 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의 가치가 많을수록 점점 체증하게 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그 자체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네, 있다. 이제 말씀하신 쭉 들어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이 데이터 생산에 특화된 노동시장은 생기지 않는 건가요? 네, 사실 시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청률 조사에도 약간의 대가를 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은 있는데 문제는 빅테크 기업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십억 명의 데이터 생산자가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이들은 데이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를 제공받은 대가를 아주 지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공짜 서비스 형태로 대가를 제공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러한 대가는 과거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시대의 노동계약과 유사합니다. 영주는 이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농노를 보호해주고 경작 권리를 주는데 생존할 만큼의 경작물만 줍니다. 네. 대신 영주는 나머지 경작물을 다 가져가죠. 가져가요. 예. 빅테크들이 똑같습니다. 공짜 서비스라는 걸 제공은 하는데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로 수익을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이 하나의 생계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네. 약간의 농노에게 주는 것만큼의 수익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고 있는 네.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농노들이. 그렇죠. 과거에.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이제 없죠. 공짜라고 하면은 결국은 좋은 품질을 담보할 수 없을 텐데.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공짜로 얻은 데이터의 질이 혹시 좋지 않아서 문제를 겪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가를 주고 좋은 데이터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짜로 질 나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수많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해서 그 데이터의 질을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요즘에 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관리입니다. 네, 그래요. 자, 데이터가 경제의 근간인데 노동으로서의 데이터를 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좀 약간 어렵기도 한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날 데이터 공급을 이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톰 소여가 담장을 칠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친구들한테 야, 돈 줄 테니까 칠해라라고 했더니 싫은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페인트 칠하는 일이 재밌는 것처럼 꾸몄더니 친구들이 돈을 받지 않고도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해줬거든요. 박사님 요즘 아이들한테 이 책 읽어주셨군요. 네. 그래서요. 네, 일이 놀이가 되는 거죠. 네, 동영상 사이트에는 재미난 동영상이 많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능력을 강화합니다. 조회수와 구독수에 따라서 동영상 업로드의 대가를 받긴 하지만 네. 기업이 광고와 인공지능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현재 디지털 봉건주의 구조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건주의가 땅을 개선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저해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점은 아주 일반적인 역사적 평가입니다. 네. 현재 같은 디지털 봉건주의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데이터 공급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매출 공헌도를 따져서 배분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연한 제도를 고민해야 됩니다. 시간 날 네. 때마다 틈틈이 데이터를 공급해서 부수입을 올리는 시장이 형성될 경우에 현재 마련된 최저임금이나 이 노동자 보호는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유연한 노동 환경에 적합한 기술적 이해와 창의적인 접근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무엇보다 노동으로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디지털 경제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를 노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약간 좀 시간이 남았는데 저희 그럼 어떤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노동으로서의 어떤 디지털 를 바라볼 때요. 네. 이제 기술적인 노력들이 있고 제도적인 노력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가치를 판단하고 배분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 한 명 한 명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말 창의적이거나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어떤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그래요.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노력들, 그릇들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관리와 다른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